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불공정, 몰상식 정권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이미 겨울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협상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붙잡지 말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단도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망자도 66명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 상황이 심각한 중국 등 11개 나라를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하고 국시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 지원이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강력한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한파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많은 곳은 30cm 이상 폭설도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은 새벽부터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거네요. 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굵은 눈발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발이 푹 잠길 정도로 눈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이곳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20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제주 전역에 이어 충북 일부 시군에도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은 7개 시군이 대설경보로 격상되면서 유치원과 학교 30곳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재난안전 대응을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모레까지 10에서 2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전국 47개 항로 58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도 100여 편 이상 결항했습니다. 낮은 기온에 도로 곳곳이 얼면서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민간업체 장비 100여 대를 추가 동원해 제설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로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은 눈이 예보될 만큼 시설 피해 없도록 점검에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빙판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탱크로리 전복 사고 등 눈길 교통사고가 오늘만 벌써 28건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이재 캐스터,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각 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눈발이 그칠 줄을 몰라 걱정인데요. 쌓여가는 눈 속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눈길에선 평소 속도보다 절반 이상 속도를 대폭 늦추어서 지나주셔야겠고요. 엔진 브레이크도 짧게 나눠 밟으시는 게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 상황 지도상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 많진 않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서행하는 곳들이 길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양방향 속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눈길 위에서 사고가 난 곳부터 살펴봅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 선운산 진입 앞두고 지금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합니다. 1차로로만 차량들 통과하는 모습인데 눈발이 흩날리는 만큼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한창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로 2주간 짧게 속도 내기 어렵고 교통량으로 인해선 서운분기점 일대 막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선 위로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호남선을 비롯해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장차도 곳곳으로 있는데 전방 주시 잘하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광주 대구선에서도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는데요. 여기도 곳곳으로 고장차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방 주시와 더불어 감속 주행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오늘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 수요 예상치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겨울과 여름을 통틀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 7월의 기록을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겨울철 전력 수급 전망치인 최대 전력 수요 94기가와트를 웃도는 수치인데 이번 주 역대 겨울철 최대 수요를 이미 2번이나 경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인 오늘 북극 한파가 다시 매기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최저인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서해안에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지금 서울 낮 기온도 체감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절정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9.9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8.2도까지 떨어지며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철원이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0도, 충북 제천이 영하 7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이번 휴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서울 하늘은 맑은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시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파가 주춤하면 서울 등 내륙에 한방눈이 내리고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서쪽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제주도와 전북, 충남 서해안은 대설경보입니다.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에 18cm, 제주 산간에도 19cm의 눈이 왔고 앞으로 눈은 더 강해집니다. 모레까지 서해안에는 30cm,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스노체인을 미리 챙기고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를 맞아서 대한적십자사가 따뜻한 팥죽을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지만 고물가의 후원까지 줄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대한적십자사 송파 나눔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팥죽은 잘 만들었고 또 잘 전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팥죽 만들기가 조금 전 끝나고 이제 포장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제부터 새알심을 빚고 또 팥죽을 젓느라고 많이 지쳤을 법도 한데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저희가 12여 년을 해온 팥죽 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기다리는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이제 곧 일대 차상위 계층 150가구에 정성스레 만든 팥죽을 배달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말벗이 돼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직접 음식을 나르는 건데요. 일각에선 이렇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겨울 취약계층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천정부지로 오른 난방과 온수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국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주택용 연료금은 8개월 전보다 무려 38%가 뛰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 연탄 가격마저 가파르게 올라 이불에만 의존해 추위를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지만 기부는 외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무료급식소는 올해 후원이 감소해 성탄절 노숙인들에게 주는 보온 패키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연탄 기부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또 배달 봉사자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송파나눔터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말을 맞아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웃과 만나 식료품을 전달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구세군이 주관하는 나눔 행사에 참석하고 남대문 쪽방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해온 종교계와 관련 단체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자신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가 28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를 부른 건 성남FC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기업의 인허가 편의 등을 청탁받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대가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에 보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성남시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던 후원사인 농협과 또 현대백화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재수사를 마친 검찰은 먼저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관계자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뒤에 최근에는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과 네이버 계열사 대표까지 부르며 수사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에 어제 최종 종착지인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것은 당대표 자리에 오른 뒤 이번이 두 번째죠. 검찰이 이제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의혹 가운데 가장 큰 건 결국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역시 이 대표를 향한 그물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무려 81번이나 썼고요. 둘의 관계를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로 못 박으며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만간 다른 의혹으로도 이 대표의 소환을 시도할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부른 만큼 기소로까지 이어질지는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이 성남시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 사익으로 인정될지 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방문 일정을 오늘 소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자신이 그렇게 무서우냐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반응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없는 먼지를 만들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두고 심의 유감이라며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등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현장 방문 일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겠다고 했는데요. 여야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자칫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조짐이 보이자 김 의장이 직접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을 하려고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 짓겠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유의 야당 단독안 처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는 오늘 날씨만큼 춥습니다. 투자자가 떠나고 거래 대금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마트폰 주식 앱 이용자 수를 봤더니 올해 초와 비교해서 36%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쓴 사람을 이용자로 봤는데 개인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10개월 만에 주식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그만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도 줄었겠죠. 이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조 원대였는데 올해 초 11조 원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올 초 2,9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 지난 20일 2,3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22% 정도 하락한 건데요. 이런 증시 하락, 세계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고물가 속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시에서 빠진 투자금은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하반기 들어 예적금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큰데요.
은행들이 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공격적으로 예금의 금리를 올렸고 최고 6%대인 상품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5%대 후반, 그리고 적금 금리는 최고 13%대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한 달 사이 4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예적금으로 몰렸는데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돈은 채권 시장으로도 향했습니다.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또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개인 자금이 몰린 겁니다. 올해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347% 넘게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가 증시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해에도 주가가 상승 전환하기는 힘들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은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가파른 금리 인상에 변동금리로 쏠렸던 대출자들이 최근 고정금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변동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수요는 변동금리로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에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동형하고 고정형 그때 설명을 들었었고요. 한 0.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고정형 금리보다도 훨씬 많이 뛰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고정형으로 바꿔야 되는지. 실제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17%대까지 떨어졌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10월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적극 유도하고 나선 금융감독당국의 입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고정금리를 조정해왔습니다. 위험 손실 관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고정금리가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 상하단이 모두 변동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계속 오르는 반면 채권 시장 안정화 등과 맞물려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주담대 구조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추어 고정금리의 추가적인 금리 모델을 제공하여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년에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11월에 금통위 할 때 논의했던 바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여기에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서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서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 의학 원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2018년 1월에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또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에 공산주의자란 표현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대출과 세금을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격이 급락하고 또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네. 부동산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예. 현재 시장을 이제 올해 연말이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예측하고 네. 또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미친 집값, 미친 전세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만큼 전세값과 집값이 동시에 올라서 놀랐다, 네. 문제다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깡통주택, 예. 깡통전세. 그러니까 용어가 정반대입니다. 예. 한마디로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급변동이 심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거래도 꽁꽁 얼어붙고 있고 네. 또 가격 급락 현상도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는 이제 좀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소위 그런 경착륙, 장기 불황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장기 불황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선 거래에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하고 시장 안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워낙 많아서요. 조금씩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네. 세제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분들 세금 부담이 크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세금을 얼마나 풀어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세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분이 알아두실 게 현재 정부의 정책의 규제 완화의 방향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재충환 이런 거를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를 했고요.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세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출 규제, 금융 완화다. 이 세 가지를 좀 이해하시고 저희 얘기를 좀 경청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세금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소위 취득세를 내고요. 취득세. 예, 그다음에 보유할 때 우리가 종부세를 포함해서 재산세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가 있고 세 번째 처분할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 우리가 양도세로 해서 하죠. 예.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 이 앞전까지는 실수요자, 1주택자에 대한 이런 세금 완화를 많이 내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다주택자까지도 이제 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면 취득세를 꼽을 수가 있겠죠. 집 살 때 내는 세금. 네, 예. 이게 지금 현재 1주택자는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3%거든요. 그런데 2주택자부터 규제 지역에서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2주택은 8%, 예. 3주택은 12%. 그러니까 벌써 좀 느끼겠지만 이 12%라는 세금은 집을 살 때 집값의 12%를 취득세를 낸다. 이거 굉장히 높은 문턱이죠. 이러니까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정부는 본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과거 정부 때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높인 것은 무작정 높인 것은 아니고
너무 투기가 만연하니까 예, 예.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의 온상으로 본 거라서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정반대로 그때는 급등했고 지금은 급락하고 네.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러한 완화책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얼마만큼 내렸는가?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까 1에서 3% 이게 기본 세율이라 그래요. 네. 이 단어가. 근데 중과 세율은 다 배제를 이제 하는 것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게 네.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이거는 맞아요. 이 주택이 2개인 사람을 꼭 다주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에서 4%, 그다음에 이제 4주택 이상, 이건 이제 규제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2%에서 6%로 이제 법인도 투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 6%. 그러니까 자, 규제 3주택자는 4%, 6%가 아닙니까? 취득세가 6%, 8%예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우리가 1에서 3%, 그다음에 이제 8%, 12%에서 각각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소 좀 차이가 있고 주택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취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좀 여쭤볼 복잡합니다. 게 많아서요. 네, 예, 네. 좀 조금 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예, 양도세는요? 아, 그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도 보유세 할까요? 앞전에 예. 좀 나왔는데 꼭 좀 기억해야 돼야 될 게 우리가 공제 한도를 기본 공제를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면 18억까지는 좀 세금을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앞에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도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이게 또 중과 세율이 3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2주택이면은 그래서 결국은 30%가 되어서 최고 세율이 75%까지 되고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인데 네. 이걸 이번에 45% 상한선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완화가 이제 중과세율은 거의 폐지되었다라고 보면 옳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특히 2주택, 3주택 이상은 커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게 양도세도 그렇고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 저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더 사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사실은 앵커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가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12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자가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다주택자도 생각보다 2주택 이상을 지금 다주택으로 본 겁니다. 예. 예, 이런 통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이죠. 그동안 이제 집값이 내리니까 네. 다주택자 수도 좀 줄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통계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부담이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도 거의 1,800조, 1,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행히 지금은 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나 이 젊은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 고육지책인데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거래가 실제로 증가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가 31만 명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러니까 혜택을 축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96만 명이었어요.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통계가 뭐냐면 정부의 규제 여부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세금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다주택자나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좀 변화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정부의 목적도 뭐 다시 투기를 재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안정, 정상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주택자밖에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의 문턱을 낮춰주면 다주택자들은 뭐 당장 집을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많이 사지는 않겠지만 예. 급매물 위주로 사는 사람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량 증가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결국 예. 이제 가격 급락을 막는 효과. 지금은 급매물이 나와도 안 팔리니까 초급매물이 나오고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급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좀 도움이 돼. 그리고 실제로 시중의 부동자금도
이 가계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시중 부동자금도 3,600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은 세금이나 아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좀 완화해 주면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주택 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가 세금만 짚었는데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대출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지역 안에서는 다주택자들 원래 대출 못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1주택자 실소유자 위에 대출 규제는 이 앞전에 금융위원회가 완화했죠. 예, 그러니까 LTV를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50%로 좀 네, 늘려준 네. 점, 또 DSR도 일부 완화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점이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아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이제 15억 이하에서 15억 이상으로 좀 추가도 대출 받을 수, 이거는 1주택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도 12억까지. 근데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30% LTV. 그러니까 1억짜리 주택을 살 때 다주택자도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좀 허용해 줬다. 이 얘기는 대출을 받아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주택 이제 아파트는 안 되었는데 9억 원 이하,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다는 점은 상당히 시장 안정, 경착륙 방지에는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큰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내년 말 정도에 급락을 막을 수 있는 정도? 예, 저는 지금부터도 뭐 요즘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일부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건매물이 벌써 한 25%, 40% 빠지니까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뭐 일시적 현상이고 이 다주택자들도 다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네. 걸 완화해 주면 정책적 효과는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앞서 있었던 부동산 규제책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가 워낙 만연해 있어서 나온 규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풀리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가 또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그 규제 강화 정책이 맞았던 측면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공급을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하니까 부작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좀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주임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요. 정책에. 이 긍정적 효과는 지금 정부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좋은 쪽인데 10년에서 15년 장기 임대한 사람에게는 이 세제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을 좀 늘리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지난 정부 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이 과도한 세제를 좀 억제하는데 저도 좀 의견에 일조를 했는데 사실 좀 걱정하는 게 일부에서는 그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 장기 이 보유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1만 명 정도나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부분적으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소형 임대 85제곱미터이고 이제 9억 원이나 6억 원 이하 이건 이제 지역마다 좀 가격이 다른데 그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가격이 다소 좀 오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너무 좀 심각하고 또 이분들도 무조건 지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하락세가 뚜렷한데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잘한 게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 임대가 있고 10년 장기 임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10년 그리고 15년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이렇게 장기 투자자에게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효과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이후에 좀 거래 숨통은 조금 트일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법소원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이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결정을 말합니다. 지난 9월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국가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제정된 경찰 지휘 규칙은 경찰 사무나 법령 재개정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는 연말인 만큼 서울 명동에도 많은 인파가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관할 지자체가 인파 대책으로 노점상 운영 하루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서 근시안적인 인파 관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쇼핑의 중심지로 불렸던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 코스에도 빠짐없이 들어갈 정도였지만 상권 침체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명동 상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오토바이도 배달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솔직히 나왔습니다. 마음 편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노점상들이 몰려있는 명동 거리입니다. 이곳 노점상들도 연말 대목을 맞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명동의 노점상들은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관할 자치구인 서울 중구청이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도 4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예상된다며 보행자 안전 대책으로 노점상 운영 하루 중단을 제안한 겁니다. 노점상들도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구청의 요청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지만 대목을 포기한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며칠에는 타격이 있겠지만서도 그 돈보다도 사람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흔쾌히 생각하고 다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기관마다 인파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점상 운영을 통제하거나 지하철역에 있는 서점을 없애기로 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인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없애거나 운영을 제한하는 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점, 노점상 등을 중단이나 폐쇄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우선 서로 상생하면서 군중 밀집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반짝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헌재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대통령 관저 100m 안에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100m 근방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간과 헌법재판소장 공간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안의 지점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가 이 적용 법규는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고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결정했습니다. 네, 날씨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요. 서해안에는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도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홍라시 캐스터가 좀 특별한 분과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스튜디오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누군지 예상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크리스마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하는데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나시 캐스터. 네, 오늘 또다시 무척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한파 속에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날이 추운데요. 하지만 이 추위를 또 녹여줄 바로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바로 라포엠의 리더 유채훈 씨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 유채훈입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되게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 건가요? 제 노래 중에 별의 기억이라는 곡이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보니까 길거리에 이쁜 조명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별의 기억과 너무 잘 어울려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너무 감미롭고요. 그리고 듣기만 해도 눈앞에 반짝반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펼쳐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좀 기쁨과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기상캐스터에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유채훈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또 날씨 정보까지 더해지면 여기 계신 팬들뿐만 아니라 또 YTN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특별한 추억과 선물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날씨를 전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그리고 체감 느껴지는 기온은 영하 14도인데요. 내일은 이보다 더 추워져서 영하 14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장갑, 목도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륙은 맑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에 최고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 정말 유채훈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팬들분들께서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요. 오늘 기상캐스터로서의 유채훈 씨의 모습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번 또 청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소감 전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로 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네, 인천에서 온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날씨 추우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춥긴 춥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유채훈님을 직접 뵈게 됐는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멋지시고 사실 아까 기상캐스터 날씨를 얘기해 주실 때 너무 자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매일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날의 날을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을 위해서 기상캐스터 하셔야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캐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만큼 캐롤이 듣고 싶은지 함성 소리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외쳐주시죠. 네, 와, 정말 이 추위까지도 있게 만드는 함성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분위기를 더 띄워서 제가 특별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캐롤을 부르실 때 나오질 않네요. 네, 캐롤을 맞이해서 뾰로롱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머리띠를 준비했습니다. 눈앞에 머리띠를 준비했는데 요거 착용해주시고 캐롤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건가요? 오늘은 넷킹콜의 더 크리스마스 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더 길게는 좀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 듣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캐롤로 분위기를 띄워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또 생애 첫 기상캐스터 이렇게 참여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너무 많이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홍나실, 유채연이었습니다. 네, 유채연 씨 날씨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불공정, 몰상식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